안녕하십니까, 신장섭입니다. 아까 저 한상만 한국경영학회장께서 이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저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세계경영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그냥 한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틀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동안 그 책을 썼던 것이 생각했던 것들을 쭉 모아봤습니다. 그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제가 기업사적 가치와 일반론적 가치라는 두 가지를 했는데, 기업사적 가치라는 기업이 왜 성공했는지 아니면 실패했는지에 대한 그 왜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론적인 가치는 그 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얼개, 그 틀이 있어야 되는 거,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한 번 지나간 것이 후대에 가서도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그 김우중 회장님의 세계 경영을 그 틀에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가, 제가 방금 얘기한 기업사적 일반론적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는가. 근데 무엇인가 했을 때 글로벌 매니지먼트에 대한 그 경영 이론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김우중 회장님, 그 아까 박영렬 교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교과서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과서에 있는 것은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이 자기네 역량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그 역량을 해외에 가서 어떻게 실현을 하는가 하는 것들로 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본이라든지 기술을 기반인데, 대우 세계경영은 이렇게 먼저 간 선발 다국적 기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들과 경쟁을 하는데, 경쟁은 선진국보다도 신흥국에서 경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틀에서 만들어진 것이 저는 세계 경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예외적인 전략이냐 했을 때 저는 절대로 예외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선발 다국적 기업의 숫자를 따지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후발 다국적 기업의 숫자는 점점 이 신흥국들이 발전하면서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후발 다국적 기업한테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당한 일반론으로서의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야지만 일반론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나온 선발 기업과 후발 기업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틀이 더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전체를 보려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후발 투자자들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지만 더 일반론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박영렬 교수님께서 그 기업가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기업이든지 각 그 기업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그 기업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김 회장님을 쭉 만나뵈면서 책을 쓰면서 제가 김 회장님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까 생각했을 때, 저는 세계를 경영한 민족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그 글로벌 매니지먼트에서는 민족주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를 떠넘어서, 아까 뭐 초국적 기업도 말씀하셨는데, 국가를 떠넘어서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그 합치는 건데, 김우중 회장께서 한 것은 그게 아니라 세계를 경영을 하는데 민족주의라는 것 들어가면서 그게 더 강력한 힘을 가졌다. 왜 그런가면 세계화도 선도를 했고, 그다음에 그 기업가 정신에서 봤을 때도 창조 도전 희생이 있지만, 창조 도전은 어떤 기업에도 대충 찾을 수 있는 구호입니다. 그렇지만 희생은 굉장히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이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조직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김 회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족주의죠. 이게 민족주의로 다음 세대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민족주의가 되는 것이지, 그 다국적 기업은 다음 세대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내 지역에서 같은 사람들, 내 후손들한테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기업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것이 기업 전체 경영의 이데올로기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전체 기업으로 봤을 때 특이한 기업인가?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후발구에서 나오는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얘기를 쭉 보면 그런 데들도 단순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목표를 갖고 그 회사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우도 마찬가지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이 오히려 그 조직원들을 더 끈끈하게 묶고 그다음에 더 큰 결과를 내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서, 저는 어떤 기업인지 기업의 문화가라고 표현을 하는 형태가 됐건 어떤 식으로든지 그 기업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대우라는 데는 민족주의적인 이데올로기로 출발한 회사가 됐다. 그리고 그 민족주의적인 바탕에서 아까 권태신 부회장님께서 밖에서 벌어 안을 살찌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똑같습니다. 뭐 국내에서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수출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출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섬유 공장을 부산에 갖고 있었는데도 그거 갖고 국내 시장에 팔 생각 전혀 안 했습니다. 해외에서 다 팔고 남는 것들도 재고조차도 해외에다 같이 국내에서 땡처리 안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왜 그는 밖에서 벌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그 선상에서 한국 최초의 종합상사를 만들고 수출에서 계속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한국이 금융위기를 당했을 때도 이걸 수출로 돌파해야 된다면 수출을 계속 확대하고, 그 당시에 전체 한국 수출의 186억, 대우가 한 것이 186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것이 한국 전체 수출의 13%였습니다. 그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여 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외국인 투자 유치액은 88억밖에 안 됐습니다. 대우가 외자를 끌어들이는데 2배 이상의 기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그 대우가 종합 비즈니스 그룹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보면 더더욱이 그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는데, 김 회장님 본인은 제일 처음에 돈을 번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무역과 금융을 중심으로 한 그룹으로 키워나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중화학 산업에 크게 투자를 한 다음에 부실기업이 만들어지니까 김우중 회장께 이 부실기업을 해결해 달라 하니까 김우중 회장께서 내 뜻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큰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뛰어든 겁니다. 근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와 이제 대화를 나눌 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나는 그때 이익 개념이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대우 전문 경영인 하셨던 분들하고선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를 직접 들은 분들이 실제로 별로 많지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기업이지 왜 이익 개념이 없느냐?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님은 뭐 눈에 보이는 게 다 황금이다 할 정도로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돈 버는 능력으로 돈을 더 버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거였죠. 그러니까 창조 도전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실 기업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걸로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턴어라운드 시키면 내가 떼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내 역량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미리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민족주의라서 정부가 필요한 일을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대우의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처음 생각한 대로 무역과 금융만 갖고 있었다면 대우그룹이 그렇게 성장이 못했을 텐데 무역, 금융 플러스 중화학산업을 계속 받아들여서 그거 키우고, 그거 하다 보니까 건설업도 키우게 되니까 국가 발전에 필요한 삼박자축, 경공업, 중화학, 건설, 그 다음에 금융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그룹으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에 갈 때도 이제 새로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나가 보니까 해외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경쟁자가 힘센 경쟁자가 있는데 일본 기업이라든지 화교가 미리 진출한 데는 거긴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들조차도 힘들어서 진출하지 못하는 더 힘든 곳을 가서 우리가 개척을 하자.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 시장을 간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우 입장에서 봤을 때 역시 틈새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를 하는데 제가 본 그것이 대우 세계 경영의 이제 밑거름이 된 거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 오지에서 하다 보니까 일단 그때는 뭐 인터넷이 발달하지도 않았으니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고 김우중 회장께서는 그냥 가끔 이제 돌아다니면서 격려해주고 무슨 큰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풀어주선 다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우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앞으로 클 사람들을 여기에 보내자. 보내서 거기에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뭔가 하면 니네가 거기서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 세계 지사 어디건 당신들이 원하는 데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당근도 이렇게 매달아 놓고선 이제 거기서 성공을 하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진출한 사람들은 거의 거기에 벤처 기업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가끔 안테나 정도 역할을 하죠. 각자 자기의 역량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 워낙 힘든 데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김우중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약적으로 변화하려면 희생을 해야 한대요. 이 사람들도 또 마찬가지로 희생 정신을 갖고선 그 아프리카 그 오지 시장을 개척을 한 거죠. 힘들지만 이것을 이겨내면 우리 회사도 잘 되고 우리 나라도 잘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이 아프리카에서 이런 그 비즈니스 역량도 축적이 되고 인적 역량도 축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프리카건 신흥시장은 금융이나 다른 여러 비즈니스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물건을 팔더라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주 대우가 종합상사로 있으니까 그 문제를 삼각무역 방식으로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다른 물건을 제공을 해줘요. 또 딴 데 것을 갖다 주는 방식으로 해서 금융을 하면서 물건을 공급해서 벌고 그 다음에 돈을 받은 데서 벌고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돈을 버는 그 국제적 파이낸싱 능력을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김우중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제가 나중에 이것을 50대 50 원칙이라고 붙였는데 신흥국에 진출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사실 정부의 신뢰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기업이라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또 정부의 신뢰를 받으려면 그쪽 국민들의 신뢰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에 돈만 벌어서 가면 그 전에 그 나라 진출해서 약탈을 해간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데 우리는 뭔가 다르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 오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네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도 돈을 벌겠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나는 이익이 되는 것 중에서 절반은 그쪽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놓고 그 중에서 절반만 갖고 간다. 근데 이것이 뭐 지금 보통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이익 극대화하는 그 논리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물론 장기 이익 극대화 이렇게 말로 붙이면 굳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익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즈니스 자체를 길게 키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비즈니스 자체가 커지면 뭐 그 이익액의 규모가 커지니까 전체 이익은 더 벌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신흥시장에서의 그 위험을 관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 뭐 신흥시장은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부나 그쪽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되면 그 위험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저위험 고수익 전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축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경영이 확 커지는 것은 사실 세계화 자체보다도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에 지금처럼 블록화의 위험이 커지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느냐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록이 만들어지면
블록 바깥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리스크가 많다. 그 블록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여러 블록의 각각을 뛰어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글로벌하게 연결시키는 그 비즈니스를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계 경영의 그 생각 규모가 커진 건데, 그 당시에 블록화가 진전되던 그 와중에 또 세계화도 진전이 되고 WTO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제 세계화의 흐름이 더 강해지면서 대우의 세계 경영이 더 꽃피는 계기가 됐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입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가 되면서 그전엔 신흥시장 하면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뭐 이런 정도였었는데, 이 동구권,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거대한 시장들이 확 열리는데요. 이 나라들한테 그 대우의 세계 경영이 꼭 필요한 그 다국적 기업 이론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체제 전환을 하면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자본주의를 도입하느냐 했을 때 이 나라들이 미국 자본주의 도입 먼 미래같이 되는데, 이 나라는 원래 이 나라는 공업 발전이 상당히 돼 있는 상태니까 그 공업 발전돼 있는 그 기계나 설비들을 시장 원리에 맞춰서 어떻게 재편을 하고 돌릴 것이냐, 이것이 했을 때 그것이 대우가 중화 부실 기업을 처리를 하면서 했던 노하우를 그대로 갖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신흥국은 이제 정부 역할이 많은데, 대우는 중화산업 때부터 정부와의 파트너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로 생생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생생한 경험을 그대로 그쪽에 갖다 쓸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흥시장 그 후에 이렇게 약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서 산 선점 전략 바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왜냐하면 저 실제로 이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 대우 분들에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분들은 당신 동구권 가라 하면 아이고 좋습니다 하면서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고 니네 동구권 가라 그러면 좀 고개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로 역량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신흥시장 열리는 곳에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기업 회생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커다란 것이 김우중이라는 사람, 그 대우그룹이라는 것의 전체 역량이 국가 발전 경험이 있으니까 김우중 회장께서 각 신흥시장에 가면서 그쪽 대통령 내지 수상과 만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주르륵 얘기하면 아,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키지 딜이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 미국의 GM이라든지 IBM 회장이 가서 그렇게 했으면 그런 얘기를 전혀 못합니다. 당신들한테 미국의 경험을 전수해 주겠다, 별로 안 와닿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은 경제 기적을 일군 나라고, 실제로 김우중과 대우그룹이 한국의 경제 기적에 기여를 하면서 함께 성장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경험 다 인정을 해주니까 당신 나라에 한국을 건설해 주겠다, 이 말이 그 사람들이 가슴에 와 닿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패키지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김우중께서 말씀하신 것이 중국 같은 데 가면 나는 뭐 관심도 안 보였는데 그쪽에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온갖 티를 그 공산당 쪽에서 계속 자기한테 갖다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쭉쭉쭉쭉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나라들이 식민지 경험이나 그런 있어서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이고 비슷하게 못 살던 나라가 올라간 거니까 또 큰 나라도 아니고 하니까 경계심이 별로 없고 어떤 같은 동병상련 같은 것이 있으니까 훨씬 더 정서적으로 근접하게 느낍니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었고, 아까 얘기한 그 종합적인 비즈니스 그룹으로서 패키지 딜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재밌었던 것이 그 FSO 인수의 경우를 보면 선진국 기업들은 그런 동구권의 부실 기업을 인수를 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필요 없는 것들을 떨궈낼까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엔지니어링이나 기술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우 입장에서는 그 시장에 처음 진출을 하고 또 그쪽에서 쓸 수 있는 역량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뭐 당신네 역량하고 우리 역량을 같이 결합을 해서 같이 성장하면 되지 우리는 뭐 떨고 날 것이 없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부실 기업을 인수할 때 경쟁력도 훨씬 더 크게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로 근접하게 성공을 했으니까 이 설비들을 바꿔나가는데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자동화 단계로 들어가서 엔지니어들이 반자동 수동 단계의 경험을 하나도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수동 반자동의 그 경험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까 그쪽의 설비를 수동 자동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력 있게 만드는가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대우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세계 경영이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신흥국 출신 최대 다국적 기업으로 떠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그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의 핵심 역량은 이제 자기네 자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진국에서 출발한 세계 경영의 그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본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기술력은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복합화해서 폭넓게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의 경제 발전 경험 그다음에 오지 진출하기 이런 것들이 그 핵심 역량으로 작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진출하는 나라의 여러 가지 비핵심 역량하고 겹쳐져서 다국적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것이 대우의 경우만 특이한 것인가? 저는 신흥국에서 출발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우가 실패를 했으니까 대우가 몰락을 했으니까 세계 경영이 실패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정말 세계 경영의 실패냐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벌어진 것인가 했을 때 지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그 부분은 뭐 지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정치적 위험 관리의 실패였었다. 왜냐하면 당시 새로이 힘을 쥐게 된 경제 관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이 강하게 견제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다루는데 실패를 한 걸로 봐야 되지 세계 경영 자체 실패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을 보면 세계 경영 자체가 실패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뭔가 하면 대우를 해체시킨 가장 큰 원인이 부실이다 그랬는데 그 부실의 근거라는 것이 앞으로 경제가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연이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세계 경제가 계속 호황이었었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대우가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면 아프리카 시장을 아직까지 대우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었고 중국이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을 거고 그러면 대우그룹이 한국에서 제일 큰 비즈니스 그룹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가 그때 몰락했을 가장 큰 문제가 대우 자동차였었는데 그 대우 자동차만 보면 여기 김석환 사장님하고 이 문제를 갖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자료도 만들고 해서 이 책을 준비를 했지만 GM이 소형차를 갖고 있지 못해서 중국을 진출하지 못했는데 대우의 소형차를 그대로 갖고 가서 이름만 바꿔 달아서 중국에서 1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뭐 빅 엑셀이라든지 스파크 세일스 이거 다 손도 안 대고 이름만 바꿔서 한 것이 GM 샹하이를 중국에서 1등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만약 대우 자동차를 살려놨으면 GM 상하이만큼 아니라 상당 부분의 중국 시장을 장악했을 때고 그 다음에 뭐 라노스 같은 거는 미국에서 잘 됐고 하니까 대우차가 부실이 아니라 그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초기 투자를 많이 해서 적자가 쌓인데 그것을 이제 부실로 치부해서 치워버린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특히 2008년 9년 세계 금융위기 때 한국 보고
IMF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열심히 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전혀 안 하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 그때 구조조정론이라는 것의 그 허실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과제로 돌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진국 다국적 기업의 일반 경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정경 협력, 정부와 같이 하는 일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러려면 또 다각화 구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신흥국에 갖다 붙이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 제가 참 김우중과의 대화 책을 낸 다음에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했는데 참 개인적으로 아쉽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뭔가면 어느 한 군데 교수분들 모임에 가서 했더니만 한 분이 저한테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런 식의 신흥국 진출에 대한 그 연구를 했는데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내준 것이 뭔가 하면 IBM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입니다. 대우가 아프리카 진출한 다음에 한참 지나서 IBM이 갔는데 지금 얘기한 대우의 세계경영 그 얘기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 대우 세계경영에 대해서 몰리면서 IBM의 그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놓고선 이거 한국 기업들이 배워서 아프리카 진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저는 답답해서 좀 책을 한번 좀 다시 보십시오 하고선 보냈는데 그런 정도로 대우가 몰락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대우의 세계 경영이 왜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조건에 성공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한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연구, 그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제대로 따져야 되는데 그 기업사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신흥국 출신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 그 자체는 기업사적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경영학자들께서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고 경제학자들께서도 해야 되고 역사학자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국적 기업의 일반론으로서 선진국 다국적 기업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네 나라에서 역량을 축적을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세계로 가는데 대우의 경우는 국내에서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있지만 전 세계에 미리 나가서 거의 동시적으로 역량을 축적을 해나갔고 아프리카에서도 축적을 하고 딴 데서도 축적을 하고 국내에서도 축적을 하고 그것이 한꺼번에 모아지면서 필요한 시장에 가서 그 역량을 종합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대우의 세계 경영인데 저는 이것이 아마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이 되고자 하는 신흥국 출신 기업인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얼개가 되지 않을까. 그냥 특히 중국같이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근데 한국같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해외 시장을 통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대우의 세계 경험은 좀 더 큰 일반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국 다국적 기업들 숫자 이젠 거의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신흥국 다국적 기업들이 올라서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쪽이 더 일반론이 아닌가. 그리고 더 큰 일반론이 되려면 양쪽이 상호작용하는 더 큰 얼개를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